네, 혹시 근대가요 하면 떠오르는 노래가 있으신가요? 예, 오빠는 풍각쟁이. 오빠는 풍각쟁이야. 뭐 그 노래죠. 네, 그 노래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대가요라고 할 수 있고요. 혹시 또 떠오르는 노래 있으세요? 눈물 젖은 도망가.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보통 광복 이전,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에 나왔던 대중가요를 우리가 근대가요라고 하는데요. 그 근대가요라고 할 수 있는 대중음악 이전의 노래까지도 오늘 한번 쭉 훑어보려고 하거든요. 그 대중가요 역사를 연구한 지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연구했던 것이 바로 근대가요, 그리고 대중음악, 그다음에 민요, 동요, 독립운동가요, 이런 음악들을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이야기들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제강점기 대중가요 하면 보통 떠오르는 게 트로트잖아요. 근데 트로트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아까 그 오빠는 풍각쟁이 같은 노래는 마녀, 즉 코믹송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재즈송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즈송, 그 다음에 우리나라 노래이면서 대중가요로 만든 신민요. 그래서 이러한 노래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제강점기 하면은 정말 압박과 순환과 친일과 반일과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리지만 또 하나 떠올릴 것이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해요. 네, 그래서 사랑하고 울고 기쁘고 슬프고, 그래서 슬프고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노래로 만든 게 저 경성야행이라는 노래거든요. 그래서 경성의 분위기를 좀 맛보시라고 제가 일단은 경성야행을 한번 부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성의 밤, 사랑의 그 밤, 그대와 나 만나 사랑을 나누던 그 밤, 그대는 떠났고 나 홀로 남아 그대를 그리워하네. 사랑에 설레고 사랑에 기쁘고 사랑에 아프고 사랑에 슬프고, 그래도 그대가 있어 내 마음은 언제나 빛나던 그 밤, 경성의 밤, 추억의 그 밤, 그대는 떠났고 나 홀로 여기에 있네. 감사합니다. 네, 이러한 노래를 제가 2020년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분들은 많지 않지만 그래서 경성에 대해서 한번 떠올려 봤었는데요. 본격적으로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죠. 일단 여러분들 미스터 선샤인 드라마 보셨나요? 네. 저물어가는 조선에 그들이 있었다. 그들은 그저 아무개다. 그 아무개들 모두의 이름이 의병이다. 역사에 그 이름 한 줄이면 된다. 미스터 선샤인 하면은 우리가 또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 스탠슨, 기억나시나요? 이병헌의 양아버지로 나왔었던 분이죠. 내 머리카락을 다듬어주고 나는 겨우 약을 발라주면서 신께 기도를 했단다. 이 이방의 아이에게 갓 구운 빵과 맑은 물을 허락하시라고. 이 이방의 아이에게 추위를 거두시고 뜨거운 햇살을 허락하시라고. 근데 저분의 실제 모델이요, 저 오른쪽에는 호머 헐버트입니다. 저분을 어떻게 부르냐면요, 한국인보다 한국인을 더 사랑한 파란 눈의 미국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분이 정말 중요한 일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고종 측근에서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셨던 분이고요. 고종의 그 칙서를 가지고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러 갔었어요. 근데 끝내 안 만나줬습니다. 왜냐하면 일본하고 이야기가 이미 끝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워했었고요. 근데 이분이 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요. 저기 왼쪽에 있는 것이 삼인필지인데 이분이 한국어로 쓴 우리나라 그 세계 지리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 책을 보고 세계 지리를 알 수 있었고요. 또 오른쪽을 보시면요. 저 편지가요. 호머 헐버트가 본인의 여동생에게 보내는 편지거든요. 근데 중간에 악보가 있죠. 1886년에 쓴 편지인데 저기 악보가 뭐냐면 아리랑입니다. 근데 뭐라고 쓰였냐면 동네 꼬마 녀석들이 얼마나 부르는지 귀가 따가울 정도야.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리랑은 보통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이 노래잖아요. 그런데 저 1880년대에 이미 아리랑이 유행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리랑의 모습이 어떤 거였는지 궁금할 텐데요. 바로 이렇습니다. 호머 헐버트가요. 아리랑에 대해서 그 생각한 것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896년에 책에다가 실으면서요. 한국인을 대표하는 노래다. 궁궐에서도 부른다. 하나의 선율에 즉흥적인 사설을 무한히 얹어서 부를 수 있다. 막 400 몇 절이나 된다. 그리고 한국인에게 가장 인기 있는 영어로 라이스라고 썼거든요. 그래서 라이스를 밥이라고 번역을 해야 될지 쌀이라고 번역해야 될지 몰라서 제가 가로를 저렇게 쳤는데요. 라이스와 같은 노래다. 그리고 서양의 시인이나 작가에 뒤지지 않는 한국인의 시적 정서가 사설에 내재된 노래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무반주로 잠깐만 불러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라롱 아라롱 아라리요 아라롱 얼싸 배 띄어라 문경세제 박달나무 옹두깨 방망이 다 나간다 이렇게 되거든요. 감사합니다. 혹시 이 노래는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으셨죠? 네. 근데 저 노래가 물론 저렇게 부르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막 아리랑 뭐 이래서 막 그 꺾고 뭐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호머 헐버트가 듣기에 가장 본인이 듣기에 참 들리는 대로 저렇게 단순화시켜서 저 악보를 남기는 바람에 야 1800년대에 아리랑이 이미 유행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료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소개해드린 노래가요. 바로 거국행이라는 노래인데요. 거국행, 거국가라고도 하고요. 1910년에 안창호 선생이 작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안창호 선생님 하면은 대부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독립운동가, 교육자, 사상가. 제가 이분에 관련된 논문을 쓰기 위해서 자료들을 찾고 이분의 전기를 읽으면서 놀란 것이 뭐냐면 정말 이분은 말과 행동이 일치했던 분이구나. 단 한 번도 본인이 지켰던, 본인이 말했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적이 없으세요. 근데 이분도 평생 딱 한 가지는 못 지키셨대요. 뭐였냐면 금연. 예, 담배 끊기가 그렇게 어렵나 봅니다. 근데 저는 이분을 오늘 독립운동가요의 작사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저 거국행이 바로 대표적인 노래인데요. 1910년에 독립운동을 하러 떠나기 전에 저 노래를 만들고 갔는데요. 정말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노래를 불렀대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대중가요가 뭐 전통이 단절됐고 뭐 이식이 됐고 그런데 저는 저런 독립운동 가요에서 대중음악의 일종의 단초를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이렇게 가사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제가 1절만 불러볼게요. 간다 간다 나는 간다 너를 두고 나는 간다 잠시 뜻을 얻었노라 까불대는 이 시우디 나의 등을 내밀어서 너를 떠나가게 하니
너를 보지 못할지나 그동안에 나는 오직 너를 위해 일하리니 나간다고 슬퍼 마라 나의 사랑 한반도야. 네, 이런 노래입니다. 네. 근데 이 노래도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그러니까요. 제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한 수십 종의 음악 교과서 중에 이 거국행이 실려 있는 게 한두 종밖에 없대요. 그래서 제가 하는 작업이요. 저런 악보들을 찾아서 저런 악보들을 다시 복원하고 다시 부르고 알리고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대중음악 전사로 언급할 수 있는 노래가 바로 이 사해찬미이죠. 예, 도나우강의 잔물결이라는 이바노비치의 곡을 제가 다 찾아봤는데 저 음악에다가 죽음에 대한 찬미를 담은 노래는 윤심덕의 사해찬미가 유일합니다. 지금 저게 어떻게 윤심덕의 목소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이 1926년 윤심덕의 그 목소리예요. 소문과 추문에 희생된 연예인이라고 제가 썼는데요. 보통 저 왼쪽이 극작가 김우진이죠. 목포 부호의 아들이고 유부남이었고 윤심덕은 또 결혼하지 않은 처녀였고 그래서 그 둘 사이에 어떤 사랑이 싹터서 그 사랑을 이루지 못해서 1926년에 일본에 가서 8월 3일 날 일본에서 떠나서 8월 4일 대한해협 당시 현해탄이라고 했던 곳에 왔을 때 두 사람이 몸을 던져서 생을 마감했다. 이게 이제 정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윤심덕이 과연 이룰 수 없는 사랑 때문에 그냥 그것만이 전부였을까? 그것 때문에 죽었을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을 하고 추측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윤심덕이 굉장히 여러 소문에 좀 휩싸여서 힘들어했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요. 왜냐하면 소프라노라는 것이 그 당시에 막 대단하게 막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은 대중적인 직업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프라노로 해가지고 돈을 뭐 왕창 벌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었고. 근데 이미 얼굴은 알려져서 스포트라이트는 받고 있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구 부호의 첩이니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돌고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 했었고 실제로도 죽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대요. 그래서 사실상 원래 사해찬미는 녹음을 안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노래 한 곡 더 하겠다 해서 녹음한 게 사해찬미였고 저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울었대요. 그렇다면 저는 그 생각을 한 거죠. 아, 사해찬미는 어쩌면 윤심덕의 유서가 아니었을까? 유언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저는 여성 가수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여성 가수들의 삶과 노래를 또 계속 연구해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이 강연과 노래를 접목해가지고 렉처 콘서트라는 걸로 이렇게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마다 저 윤심덕의 사해찬미를 부르면 어떤 느낌이 나면 뭔가 그분이 내게 오신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일종의 진옥이꽃 그분들의 어떤 삶과 영혼을 좀 위로해드리는 그런 마음 그런 걸 다 담아서 연구를 하고 있고 또 노래도 부르고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트로트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저렇게 한 4가지 갈래가 있다라고 했었는데요. 일단 재즈송은요. 서양 대중음악의 영향으로 출연한 재즈, 뭐 팝송, 뭐 라틴 음악 이런 것들을 아울러서 언급했던 노래입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트로트만 들으니까 막 일제강점기에 트로트만 있나 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우리 서양 음악의 영향을 더 빨리 받았어요. 뭐가 있을까요?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서양 음악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했던 노래 뭐가 있냐면 찬송가. 찬송가가 서양 음악의 영향을 가장 먼저 보여줬던 노래고요. 또 양악대가 있었죠. 양악 군대들. 예, 거기서도 또 서양 음악이 나왔고 서양 악기가 알려졌고 그래서 저런 재즈송이라는 노래도 등장을 했었고요. 마녀는 여러분 만담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연배가 되게 젊은 줄 알았는데 예, 장소팔 고춘자 뭐 이러면서 예전에 만담 서로 재밌는 이야기 주고받는 거 있었습니다. 그게 마녀가 바로 만담에서 나온 용어예요. 그래서 코믹송 일종의 웃긴 노랫말로 이루어진 노래.
그래서 제가 연구하기 전까지는 뭐 비단이 장사 왕서방 명아리한테 반했어 막 이런 노래 가지고 찰나의 유의적 웃음 이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걸로 땡. 근데 저는 저 마녀를 연구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 속에서 우리의 어떤 세태, 당시의 뭐 풍토, 그다음 그걸 가지고 웃음으로 풀어내는 게 너무나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마녀도 있고요. 신민요는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장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연구하기 전까지 대부분 뭐라고 했냐면 우리나라 대중음악은 다 이식됐어. 전통과 단절됐어. 끝. 근데 저는요.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뚝 떨어지는 게 있나? 결국은 우리가 정말 새롭다고 하는 무언가도 기존의 무언가하고 닮아있기 마련이거든요. 완전한 이식과 단절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석사 논문을 민요로 썼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민요에서 이어지는 게 너무나 많은데 왜 이게 없다고 하지? 이걸 왜 다 이식됐다라고 하고 없다고 할까? 그게 저의 어떤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신민요는 말 그대로 새로운 민요예요. 그래서 전통가요를 대중가요화한 노래인 거죠. 그래서 저한테는 자생적인 대중가요가 바로 저 신민요구나. 그래서 되게 소중한 장르고요. 저 말 많고 탈 많은 저 트로트 하지만 정말 대단하죠? 잡초 같습니다. 그렇게 핍박받고 압박받으면 지금쯤은 사라질 법도 한데 사라지기는커녕 지금 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뭐 트로트가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고 임영웅 씨는 뭐 걸어다니는 뭐 거의 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 트로트를 우리가 그냥 일본 영향 이렇게만 말할 수가 없는 굉장히 중요한 장르인데요. 일본 대중음악의 영향을 받은 건 맞아요. 그거를 부인할 수는 없어요. 저것마저도 부인하고 막 싸웠었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저 일본 대중음악의 그럼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아무도 질문을 안 했었어요. 그럼 일본 대중음악은 도대체 뭐였길래? 그거를 이제 오늘 보려고 하고요. 대신에 더 중요한 건 신민요도 풍년이 왔어요. 막 이러고 있는데 봄이 왔어요. 그러고 재즈송은 막 모던 보이들이 키스해줘요. 막 이러고 있는데 트로트는요.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임을 잃고 고향을 잃고 나라를 잃은 그 슬픔을 노래로 풀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인기를 얻었고 빨리 토착하에 성공했고 그게 오늘날까지 이어졌던 겁니다. 각각을 간단하게 보면은요, 재즈송 저희 모던보이의 모습이 보이시죠? 그래서 가사에도 외래어가 되게 많이 들어가요. 다른 노래와 다르게 그래서 이런 재즈송이 있는데요. 코리안 재즈 밴드가 우리나라에서 1928년에 처음으로 결성이 됩니다. 여러분이 알만한 분은 누구냐? 저 피아노 앞에 앉아 계신 분, 바로 홍남파입니다. 네, 1928년부터 공연을 다닙니다. 굉장히 대중적으로 많은 호응을 얻기도 했었죠. 당시 재즈를 바라보는 시선은 그럼 어땠을까요? 저기 보시면요. 자도 재즈, 깨도 재즈, 기분이 도취되는 날로 막 깊어간다 막 이러면서 그러나 가엾다. 본토 맛은 알지도 못하고 수박 거죽할 듯이 겉멋에 떠서 엉덩이 춤이나 추고 있다. 되게 비판적으로 보고 있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현대인의 병적 향락생활. 그것이 곧 재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야말로 몸짓, 손짓, 다리짓, 콧짓 제멋이 내키는 대로 지랄을 하다시피 아래 오는 것을 재즈 밴드라고 부른다. 보시면 재즈를 되게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당시에 지식인들의 생각이라면 실제 연주하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저 왼쪽에 계신 분 아마 오늘 처음 보실 것 같은데요. 현경섭이라는 분이세요. 옥회 음반회사에서 트럼펫 연주를 하셨던 분이고요. 저분의 아드님 현원 선생님을 제가 한 15년 전에 배웠어요. 근데 저 아드님이 아버지의 유품이죠. 음반, 그다음에 음반 가사지, 사진, 그리고 중요한 거 일기장이 있었어요. 그거를 다 갖고 계셨어요. 근데 아버지 현경섭 선생님이 1950년 6.25 전쟁 때 정말 유명한 이난영의 남편이자 당시 작곡자이면서 가수였던 누구냐면 저기 그 가운데 하얀색 많은 옥회 저 연주의 사진에서 하얀색 앉아 있는 분 보이시나요? 눈에 띄시죠? 백구두까지 신으셨습니다. 예, 저분이 바로 김혜송이라는 분인데요. 저분이 이난영 선생의 남편이에요. 그리고 현경섭 선생님과 둘도 없는 친구. 예, 근데 둘이 같이 납북돼요.
같이 납북되면서 1950년 이후에 우리나라 대중음악사에서 저 두 분은 사라집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현경석 선생님이 살던 그 집의 아드님이 계속 살면서 그 아드님은 정말 고생했어요. 납북이 된 건데도 불구하고 연자제에 걸려서 해외도 못 나가고 직장 구하기도 어렵고 거기에 대한 그 아픔이 상처가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근데 제가 저 현경섭 선생님의 일기장을 보면서 너무 많은 걸 느꼈던 거예요. 아까 경성야행이란 노래도 그래서 나왔던 건데요. 우리 사는 거랑 너무나 똑같은 거야. 당장 먹고 살 걱정, 그다음에 딸 경자가 있었는데 아파서 죽게 되거든요. 그 경자에 대한 그 애끓는 부정 이런 게 일기장에 다 들어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제가 눈여겨봤던 건 바로 재즈에 대한 이분의 열정이었어요. 막 비판하고 하는데 이분이 저 헐리우드 호텔이라는 영화를 1939년에 보고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저 헐리우드 호텔에 재즈로 유명한 베니 굿맨의 밴드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고 썼냐면 1939년 6월 26일 일기입니다. 나는 끝까지라도 그 사람들의 흉내를 조금이라도 한번 내보겠다. 되는 데까지라도 해볼 생각이다. 그래서 트럼펫 연주하다 입술 부르튼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일기장을 보지 않았다면 나도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저 연주자들의 진정성, 열정에 대해서 몰랐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항상 이면이 있다라는 걸 또 새삼 느끼기도 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노래 중에 하나가 바로 최승희인데요. 최승희 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무용가, 무용가죠. 근데 나중에 이제 친일 인명사전에 올라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이분이 그 공연을 나가면 어디까지 공연을 갔었냐면 프랑스, 영국, 미국, 아르헨티나, 페루, 브라질, 오늘날 BTS 못지않는 정말 세계를 돌면서 공연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여준 공연의 내용은 한국의 무용을, 전통 무용을 현대화해서 보여줬던 겁니다. 최승희 씨의 프랑스 공연 팜플렛인데요. 저기 보시면 제가 저 프랑스 공연에 이제 누가 공연을 보러 왔냐면 여러분 아시는 피카소, 그 다음에 장꼬또라고 프랑스 문인. 피카소가 실제로 또 연필로 최승희 얼굴도 그리고 했대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 들었냐면 최승희가 그 패션의 도시 프랑스 파리에 유행을 선도했다. 근데 믿을 수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걸 보고 믿게 됐습니다. 최승희가 쓴 초립동 모자가 저렇게 프랑스에서 그 시절에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승희가 뭐라고 했냐면 최승희 제작 그 김백봉 씨한테 야, 파리 사람도 이상해. 내가 공연 때 쓴 초립동 모자를 너도 나도 쓰고 다녀.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 진짜 이분이 패션을 선도했구나라는 걸 저 증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죠. 그럼 제가 한번 이 최승희의 이태리의 정원을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리는 목소리는 최승희 목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소리를 이어받아서 불러볼게요. 맑은 하늘에 새가 울면 사랑의 노래 부르면서 산 넘고 물을 건너 오길 기다리는 이태리 정원 어서 와 주세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예요. 저 일제강점기에 나온 노래가 한 4,000곡 정도 목록으로만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제가 박사 논문 쓰면서 노래들을 계속 들어보잖아요. 근데 저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힘없고 기운 없을 때 저 노래 이제 우리 애도 그때는 어렸었거든요. 한 서너 살 때인데 같이 막 춤추면서 갑자기 저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저도 2012년에 커버해가지고 저 노래를 불렀고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제가 부른 저 이태리의 정원을 제 전화기 그 연결음으로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태리 이 노래 들으면 일제강점기 이런 노래가 좀 그런 느낌이죠. 예, 심지어 여성의 프로포즈예요. 저 시기에 이태리에 갔다 온 분이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태리로 오세요. 이태리의 정원으로 오세요. 막 이런 노래잖아요. 그래서 좀 색다른 맛을 느낄 수 있는 재즈송이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신민요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통 가요를 대중가요화한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후렴을 차용하기도 하고 악기를 차용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창법은 거의 다 사용을 했어요. 근데 그걸 누가 불렀느냐? 주로 기생들이 노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기생을 또 폄하하거나 기생을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뭐 기생이 부른 노래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또 이제 기생 연구를 했거든요. 저분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통과 근대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저분들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신민요를 당시 인기가 어느 정도로 많았냐면 1930년대 중반에 트로트보다도 더 인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 인기의 중심에 바로 기생들이 있었는데 기생들이 권번 기생학교에서 춤, 노래 이거를 이미 다 배웠던 사람들이잖아요. 오늘날 이렇게 기획사에서 뭐 훈련하듯이 이분들은 준비된 연예인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노래를 부르면 이제 조선 냄새가 더 많이 나서 좋아했었고 실제로 1930년대 중반에 레코드 가수 인기 투표를 하거든요. 거기 1등을 왕수복이라는 기생 출신의 가수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2등이 김복희 뭐 이러면서 기생들이 굉장히 약진했던 시기가 1930년대 중반이었고 그 신민요의 인기와 함께 갔었죠. 저는 신민요의 첫 번째 곡으로 이렇게 우리가 창작곡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이 나온교의 아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그 아리랑 맞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그 노래 맞는데요. 이 노래를 보통은 민요 아니야? 라고 할 텐데 민요와 신민요의 차이가 뭘까요? 일단 민요와 신민요의 차이는요. 민요는 작사 작곡자가 누군지 몰라요. 그렇죠? 그냥 공동 창작이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 사람들도 불러요. 근데 저 신민요는요. 작사자나 작곡자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있어요. 그리고 전문 가수들이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대중음악으로 보는 게 바로 신민요인데요. 나온규의 아리랑도 바로 나온규가 지었던 영화 주제가 나온규의 그 아리랑이라는 영화 주제가에 사용되었던 주제가죠.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신민요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오랜 시간이 지나고 많은 사람들이 부르니까 지금은 이제 민요로 인식이 됐고 유네스코에도 등재가 된 겁니다. 어느 정도로 나온규 아리랑이 인기가 있었냐면요. 뭐 밥 집는 어멈, 빨래하는 사람, 뭐 애 어른 할 것 없이 아리랑을 너무나 부르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 시간에 창가를 불러야 되는데 창가 부른다는 게 그만 아리랑을 하도 불러서 아리랑을 불러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부터 해서 굉장한 인기가 있었고요. 대표적으로 뭐 이런 노래들도 바로 신민요입니다. 그 소리가 너무 좀 작은데 좀 이런 노래들. 지금 잠깐만 들어볼 건데요. 우리 이거 예전에 명절 마트 가면 많이 듣던 그 노래죠. 창법이 완전 민요 창법이죠. 그래서 이런 노래들이 바로 신민요이고요. 저 박부용 씨도 바로 기생 출신의 대중가요 가수입니다. 이런 노래도 바로 또 신민요인데요. 여기도 보면은 선우일선이라고 이분이 왕수복과 아주 굉장히 쌍벽을 이루었던 기생 출신의 대표적인 가수였어요. 이 노래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노래들이 유명한 민요고요. 자, 이제 문제의 트로트인데요. 일본 대중음악에 영향을 받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중의 삶을 핍진하게 반영하면서 많은 호응을 얻었었는데요. 트로트를 뭐라고 부를까도 말이 많았어요. 트로트가 리듬인데 어떻게 리듬명이 장르명이 되냐부터 그래서 제가 2009년에 국회 가가지고 무슨 트로트 세계화 방안 뭘 가지고 2009년에 이런 토론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세계화라는 건 뭐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트로트의 역사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용어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뭐 애가라고 하자.
근데 애가는 슬픈 노래인데 지금 트로트 뭐 신나고 명랑한 노래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또 어떤 사람은 성인가요라고 하자. 근데 80년대는 성인가요가 맞는데 지금은 애어른 뭐 할 것 없이 좋아하는데 이걸 성인가요라고 할 수 있나? 라는 생각도 있고 나훈아 씨는 뭐라고 주장했냐면 아리랑이라고 하자. 근데 이게 아리랑이 있는데 이거 아리랑이라고 또 할 수도 없고 근데 여러분이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요.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드디어 트로트라는 용어가 등재됐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반복적인 리듬과 감정적인 가사가 특징인 한국 대중음악의 한 장르. 제가 저걸 보고 이제 됐구나. 왜냐하면 여태 트로트가 뭐 우리 게 아니니 어쩌니 했는데 한국 대중음악의 한 장르라고 딱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 전통 창법, 그다음에 일본, 유럽, 미국 대중음악의 영향을 다 받아서 결합했다. 되게 객관적으로 쓴 아주 좋은 정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트로트 말고 이제 우리가 엔카에서 왔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어도 저는 항상 궁금했어요. 여러분 포크는 그냥 포크라고 하죠? 록은 록이라고 하죠? 뭐 힙합은 힙합이라고 하죠? 근데 트로트가 자꾸 엔카에서 왔다는데 왜 엔카라고 안 하지? 그게 제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2012년에 타이완에서 아시아 대중음악 학회가 있었는데 데보라 샤문이라는 그 여성 학자가 엔카를 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귀가 번쩍 뜨였어요. 이분의 발표 요지가 뭐였냐면 엔카를 보통 일본의 전통 음악이라고 하지만 일본 전통 음악이 아니다. 일본 메이지 시대 이전의 음악과 닮아있지도 않고 서양 음악의 영향을 받아서 새롭게 만들어진 음악인데 그걸 향유했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차로 중장년층이 그거를 추억하는 음악이 되면서 전통의 음악이 됐고 엔카를 부르는 사람은 엔카시라고 추앙하게 됐다. 여기서 저는 이제 그 의문이 다 풀린 거죠. 엔카가 일본 고유의 음악이 아니라면 굳이 트로트가 엔카에서 왔다 안 왔다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엔카 자체가 일본 고유의 음악이 아닌데 근데 일본은 우리하고 달랐어요. 일본은 저 엔카라는 용어를 1960년대 이후에 부여해요. 엔카라고 용어는 있었지만 그게 우리가 오늘 알고 있는 엔카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엔카라는 용어를 왜 부여했냐면 일본이 국가 정체성을 확립해야 했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음악을 사용하자. 그래서 거기다가 예전에 엔카라고 했었던 되게 정치적인 연설을 엔카라고 했었는데 그거를 그 기존에 있었던 류꼬카라고 불렀던 저 유행가에다가 엔카라는 이름을 넣고 그 다음에 엔카를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는 도구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엔카가 일본 사람들에게 굉장한 인기를 얻었지만 지금 현재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는 오히려 트로트를 되게 우리 게 아니라고 막 누가 트로트를 우리 거로 뽕짜고 우리 것이라고 우기느냐 막 이러면서 막 거부했지만 지금 트로트는 살아남았고 엔카는 우리처럼 그렇게 인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 오른쪽에 크리스틴 야노라고 일본계 그러니까 미국계 학자가 하와이 대학에서 낸 책이거든요. 저 책에 어떤 일화가 등장하냐면 1960년대 이후에 갑자기 엔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엔카가 처음 듣는 말인데 사람들 반응이 엔카가 뭐지? 이랬대요. 일본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러니까 일본 고유의 음악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진 대중음악이었다라는 거. 그렇다면 우리가 록에서 오고 트로트가 뭐 당시 류꼬카 일본의 대중음악의 영향을 받아서 왔다 하더라도 그 기원이 문제가 되진 않는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요. 모든 전통은 만들어진 전통이에요. 나올 때부터 난 전통이야 라고 나오는 건 없어요. 우리가 판소리 전통이라고 하지만 판소리가 18세기에 나올 때 난 전통이야가 아니었잖아요. 그냥 서민들이 다 향유하고 즐기다가 오랜 세월이 흘러서 전통이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전통은 만들어진 전통이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트로트에 가지는 어떤 생각들은 좀 양가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식민지 앙금이 있거든요. 일제강점기를 지냈는데 심지어 일제가 그 일제 청산을 제대로 안 했잖아요. 제대로 사과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콜로니 백이지 식민지 앙금이 있다 보니까 일단 일제 강점기 하면 뭔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성적이 아니라 뭔가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트로트에 대해서 좋지 않은 생각을 했었던 거고요. 또 처음에 트로트를 연구하셨던 분들한테도 일종의 약간의 어떤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1980년대 대중음악 연구할 때 이분들이 주로 이제 운동권 출신의 그런 아주 민족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이미 결론을 내리고 시작했어요.
운동권에서 부르는 그런 노래들은 진실의 노래고 대중음악은 거짓의 노래인데 심지어 그게 일제강점기에 나온 트로트 이거야말로 정말 거짓의 노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그런 노래 들어서 대중들이 패배주의와 순응주의에 빠졌다. 근데 저는요 거기서 이제 제가 반발심을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노래가 없는 삶은 상상을 할 수 없거든요. 그 노래들이 제가 힘들 때 위로를 해줬는데 저를 순응주의에 빠지고 패배주의에 빠지게 한 게 아니라 저를 위로해주고 제게 힘을 줬거든요. 그래서 그 노래들을 제대로 연구해보고 싶었던 거고 그렇다면 일제강점기라고 달랐을까? 이 사람들한테도 그러지 않았을까? 실제로 당시 자료를 보니까 황금심의 노래를 듣고 어떤 사람이 팬레터를 보낸 거예요. 내가 죽으려고 했는데 당신 노래를 듣고 다시 살 마음이 생겼다. 그게 팬레터의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사람 사는 게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은데 우리가 너무 계몽적으로 바라본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한 거죠. 마치 너네들은 일제강점기 살았으니까 모두 다 항의를 해야 돼 라고 우리가 막 만든 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초기에 저는 이제 번안곡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트로트의 시작을 찾아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노래가 바로 이 노래죠. 네. 들어보시면 딱 민요창법으로 부르죠. 박채선 이류색이라는 기생들이 불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딱 창법이 이렇습니다. 근데 이 노래의 원곡은요. 일본의 마시루키 후즈노네 시치리가 하마노 아이카라는 노래인데요. 1890년대 일본 메이지 쇼가의 유메노 소토라는 그 학교 창가로 유통이 됐었고요. 1910년에 그 즈시라는 지역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일본의 중학생들이 탄 배가 전복이 돼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애도하기 위해서 미츠미 요코라는 음악 선생이 저 선율을 사용해서 애도가로 만들었는데 그게 굉장한 인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 노래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종의 방언 창미가, 금주 창가, 술 먹지 말라는 창가 이런 걸로도 유행을 했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풍진세열, 희망가, 탕자자탕가 뭐 다양한 제목으로 불렸는데요. 아까 들어봤던 것처럼 박채선, 이류색이 기생들이 그 정말 민요창법으로 처음부터 노래했기 때문에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한국적인 것하고 만났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아까 기원을 따져갖고서는 정체성을 말할 수 없다라고 잠깐 언급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 일본 노래, 우리가 일본의 노래를 번안해서 갖고 왔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일본 노래는 어디서 왔을까? 저 왼쪽에 보면은 When We Arrive at Home이라는 찬송가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노래는 찬송가에서 왔고요. 그 노래가 다시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래 기원 따져서 이게 일본 거니 미국 거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목포의 눈물도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노래 중에 하나인데요. 이 노래는 그냥 단순히 어떤 목포의 사랑이 아니라 민족의 사랑으로 확장할 수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노래는 뭐 아니까 지금 1935년 바로 이난영 그 목소리 그대로입니다. 네, 여기까지만 들어볼 건데요. 저기 2절에 보면 300년 원 한 품은 노적봉 밑에 이 부분이 나와요. 근데 이 부분이 뭐냐면요. 바로 가사진 저렇게 적혀 있어요. 300연 원앙풍 다 찾아봤습니다. 300연이라는 연못이 어디에 있을까?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35년 저 음원을 들어보면 300년 원 한 품은 이렇게 들려요. 300년 원 한 품 노적봉 밑에 뭐냐면 바로 1592년 임진왜란을 떠올리게 합니다. 저 노래를 목포에 사는 문일석이라는 분이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군량미라고 노적봉을 속여서 일본과 싸우지도 않고 이겼던 요즘에 최근에 뭐 이순신 3 시리즈가 다 영화로도 나왔었잖아요. 그 얘기가 저 노래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이야기를 알고 저 노래를 들으면 아, 단순한 목포의 노래가 아니라 민족의 노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일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거죠.
이게 그 미묘한 차이들을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저것 때문에 저 관계자들이 불려갔었고 저렇게 불려갔다라는 걸 알려지고 나서는 저 노래가 더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의 눈물 같은 노래들 덕분에 트로트가 토착하에 빨리 성공할 수 있었던 거죠. 이난영과 김혜성은 제가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난영이요, 바로 프로젝트성 그룹 저고리 시스터의 멤버였습니다. 저고리 시스터. 저 맨 가운데 계신 분이 이난영이거든요. 그 오른쪽은 장세정이고요. 예, 당대 유명한 가수 무용가로 기획된 프로젝트성 그룹이고요. 남편 김혜송은 또 우리나라 보이그룹 프로젝트성 그룹 아리랑 보이즈의 또 일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30년대 후반에 굉장한 인기가 있었고요. 저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몇 명이나 낳았을까요? 이거 뭐 이런 거 퀴즈 내고 뭐 선물도 준비하고 했어야 되는데, 네, 몇 명이나 나왔을 것 같아요? 5명? 네, 좀 더 쓰시죠. 제가 들었거든요. 저도 믿기지는 않습니다만 저 두 분의 따님이시죠. 김숙자 선생님하고 제가 친분이 있어요. 계속 그 메일도 주고받고 만나고 미국에 살고 계시는데 따님한테 직접 들은 바에 따르면 12명을 낳았답니다. 12명을 낳았는데 내리 5이 죽고 7명이 남아서 그중에서 김 시스터즈가 되고 김 브라더즈가 됐던 거죠. 그래서 저기 오른쪽에 있는 저 이미지에 맨 오른쪽 김숙자, 김혜자, 그다음에 이민자인데 나중에 성을 김민자로 바꿨어요. 누구냐면 이난영의 오빠 이봉용의 딸이에요. 그래서 지금 헝가리에 계시고 애자쌤은 그 암으로 1988년에 돌아가셨고요. 김숙자 선생님 지금 라스베가스에 살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 저분에 대해서 2016년에 이난영 탄생 100년을 맞아서 저분 오셨을 때 한 3일 동안 동행을 하면서 다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오셨었고 또 재작년에도 오셨어서 제가 목포 가서 렉처 콘서트 할 때 저분이 나타나셔서 그걸 다 보신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의 노래를 불러주고 들려주니까 너무나 이제 감회가 새로우셨던 거죠. 그래서 나오셔서 끝나고 저 안아주시면서 너무 노래 잘했고 너무 고맙다고 하는데 제가 은총을 받은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걸그룹도 이분한테 인정 못 받았을 텐데 저분들이 왜 중요하냐면요. 1958년 12월에 오키나와로 갔다가 1959년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으로 진출했던 걸그룹 1호예요. 한류의 시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분들 연구를 해서 지금 제 논문을 또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대단한 분들인데 어떻게 트레이닝 했는지 물어봤더니 역시 음악은 조기 교육이 중요했습니다. 저 김혜송의 아빠가 그 7남매를 데려다 놓고 탁 오시면 하나 둘 셋 하면은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이거를 7명이 돌림 노래로 불러야 됐대요. 틀리면 그 어린애들 뺨을 날 때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스파르타식으로 음악 교육을 시켰던 거고요. 김혜송 선생님 납북되고 나서는 이난영 선생이 어떻게 트레이닝을 시켰냐면 이분은 되게 현명했죠. 어떻게 보면 김혜송 선생님은 채찍이었다면 이난영 선생님은 당근이었는데요. 바구니에다가 미팔군 부대에서 가지고 온 바나나나 사과 같은 것들 놓고 이렇게 흰 천으로 덮어놓은대요. 그러면 미리 이제 노래를 본인이 다 해가지고 익혀서 저 김 시스터즈한테 익히게 한 다음에 너네 오늘 요 노래 끝내면 요거 줄게. 그래서 바나나 얻어먹기 위해서 노래를 열심히 불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 세 분이 에드 설리번 쇼라고 미국 공연 그 TV 쇼 되게 유명한 쇼가 있는데 그 쇼에 엘비스 프레슬리, 루이 암스트롱 이런 분들 출연하는 그 텔레비전 쇼에 22번 출연을 했어요. 그리고 저 세 사람이 다룰 수 있는 악기가 2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음악적인 그 조기 교육도 중요하고 재능도 중요한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저분들이 미국에서 활동할 때 엄마 이난영을 부릅니다. 엄마 이난영이 사실은 아빠 납북되고 그 다음에 이후에 남인수라는 가수와 또 사실혼 관계였는데 남인수마다 돌아가시고 우울증과 막 이런 것들 힘들어할 때 어머니를 미국으로 불러서 같이 공연을 했었거든요. 그 영상이에요. 그래서 조금 보시죠. Michael wrote about a show, hallelujah. Michael wrote about a show, hallelujah. We would like you all to meet from Korea.
someone talented and sweet from Korea. She would always stop the show in Korea. Mother told us all we know in Korea. Hey. 아리랑 아리랑 거기는 할렐루야 우리 님이 넘든 고개요 할렐루야 그 고향 산천 고개는 할렐루야 우리들이 가고픈 고개요 할렐루야 Like a roller show 할렐루야 Like a roller show 어떠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난영과 저렇게 김시스터즈가 함께 공연하는 저런 모습인데요. 정말 우리나라 대중음악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지난번 롤링스톤즈에서 우리나라 100대 대중음악을 뽑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기에 엄마와 딸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100대에서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자, 이제 마지막 마녀입니다. 여러분들 웃긴 노랫말로 이루어진 것들을 마녀라고 하는데요. 저는 웃음을 두 가지로 한번 나눠봤어요. 하나는 따뜻한 웃음, 해악이고요. 또 약간의 차가운 웃음, 풍자, 어떤 조롱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당시의 시대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한 노래라고 할 수 있고요. 마녀라는 곡종명을 달고 나온 노래는 1933년부터 제가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마녀라는 곡종명을 달지는 않았지만 저런 분가라 같은 노래는 마녀라고 볼 수 있는 게 가사가 어떻게 되냐면 오늘은 회사의 월급날인데 이른 아침 일찍이 월급을 타서 기생집에 갈까 술 먹으러 갈까 마누라한테 물어봤다 주리경 쳤다 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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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이래요. 그래서 아 저건 마녀다 라는 생각을 했었죠. 네. 오빠는 풍각쟁이도 여러분이 아시는 바로 대표적인 마녀인데요. 이거는 뭐 들려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니까 넘어가겠지만 저 광고 한번 보세요. 뭐라고 했냐면 돌부처라도 무릎팍을 치고 돌아앉을 익살 진진한 명랑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노래가 중요한 이유가 있죠. 보시면은 일단 오빠가 풍각쟁이래요. 풍각쟁이는 어떤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풍각쟁이. 네, 저기 나와 있는 시장이나 집을 돌아다니면서 노래를 부르고 악기 연주해서 돈을 얻으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저 해금 연주하는 저분 조선욱이 풍각쟁이고요. 자, 이분 뭐 엄청난 풍각쟁이시죠. 발과 손이 따로 노시는 정말 대단합니다. 요즘엔 풍각쟁이를 멋지게 불러요. 뭐라고 부를까요? 버스커. 네. 네, 진짜 버스커 사진은 마찬가지 버스커가 바로 길에서 이렇게 연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일단 음식 문화를 또 이 노래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불고기 떡볶이는 혼자만 먹고 오이지 콩나물만 나한테 주고 그래서 오이지 콩나물은 예나 지금이나 서민 반찬이구나. 근데 이제 불고기 떡볶이에서 떡볶이에 걸렸습니다. 떡볶이가 길거리표 음식인데 왜 불고기랑 동급에? 그래서 떡볶이 역사를 또 공부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떡볶이는 1950년 이후에 마봉님 할머니 물론 다른 설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마봉님 할머니 이후에 빨간색으로 길거리표 떡볶이가 된 거고요. 저 시기 떡볶이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궁중 떡볶이. 그래서 불고기랑 같이 동급에 놓였던 거죠. 그럼 이 오빠는 진짜 오빠일까요? 아니면은 연인일까요? 연인이고 싶죠? 예, 진짜 오빠예요. 명치자 구경 갈 땐 혼자만 가고 심부름 시킬 때면 엄벙땡하고 이 오빠가 아주 그냥 현실남매입니다. 맨날 여동생 편지 뺏어보고 맨날 심부름 시키고 좋은데 명치자 저런 데는 혼자 가고 맛있는 거 지만 먹고 뭐 찐남매죠 완전. 그래서 그 오빠는 풍각쟁이를 통해서 당시의 어떤 세태 문화를 알 수 있고 저 명치자는 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명동 예술극장으로 다시 개관을 했습니다. 제가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오빠는 직업이 뭘까? 맨 마지막에 나와요. 날마다 회사에선 지각만 하고 월급만 안 오른다고 짜증만 내고. 네, 오빠는 샐러리맨이에요. 근데 이 오빠가 왜 이제 샐러리맨이 왜 나왔을까? 1935년에 삼천리라는 잡지에서 지금으로 치면 이제 여자 고등학교죠. 고등학교 졸업생한테 설문조사했어요. 남편의 직업으로 뭐가 좋겠다. 근데 무려 12명이 샐러리맨. 왜 그랬을까요? 맞아요. 적더라도 고정된 수입이 있어서
그게 답이었고요. 저기 보면 예술가 딱 한 명, 관리, 뭐 변호사, 뭐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당대 문화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노래고요. 당시 이제 대학생에 대한 어떤 풍자 같은 것들을 보면 당시 이제 제가 다방과 카페도 연구를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카페하고 지금 당시에 다 카페가 같지가 않아요. 당시 카페는 여급의 술 시중을 받으면서 술을 마시던 오늘날 룸살롱의 어떻게 보면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당시 이제 다방이라고 했던 곳이 차 마시고 오늘날 우리가 카페라고 하는 곳인데요. 정복 정모 지금 여기에 있었죠. 여기 대학로에 있었던 서울대 경성제대. 경복 정모를 입었습니다. 그때 교복을 입었는데 그 차림으로 카페에 가면 안 되는데 카페에 갔다가 잡혀온 학생과 독립운동하다가 잡혀온 학생이 같은 감옥에 있었던 시절이 바로 일제강점기의 한 모습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일종의 그 모습을 풍자하는 또 노래가 있어서요. 제가 한번 들어보시죠. 대학생 호떡 주사 대학생은 10년이 넘어도 졸업장은 캄캄해. 아서라 이 사람아 참말 딱하군. 밤마다 참고 내가 걸작이지요. 연애냐 졸업장이냐 연애냐 졸업장이냐. 아서라 이 사람아 정신 좀 차려라. 네, 제가 시간 관계상 요거까지밖에는 안 들려드리지만 나중에 저도 저거 커버해가지고 경성양의 음반에 실었어요. 근데 저 노래가 되게 재밌어요. 근데 옆집 대학생만 풍자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한 행태를 보여주는 당시의 모든 대학생들을 같이 풍자한 거죠. 그래서 저는 마녀가 중요한 것이 웃음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교훈을 같이 준다라는 거. 그래서 아, 마녀가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이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 대중가요 4가지 갈래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김관이라는 분이 1933년 삼천리 잡지에 유행가는 탄식한다라는 저 글을 실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감기에 아스피린, 당신은 아스피린 먹었나 봅니다. 감기 걸렸을 때. 그래서 아스피린이 감기에 필요한 것처럼 유행가 역시 민중 정서의 위무제. 그러니까 위로제로서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저급하게 음악적으로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좀 위로를 준다. 그래서 저 이야기를 하는데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대중음악의 어떤 기능이라고 하면 전 가장 중요한 게 위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일제강점기라고 해서 다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른 눈으로 어떻게 보면 만들어진 걸로 가지고 그 시절을 바라보다 보니까 현실인가 사실과 달랐던 이야기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저는 이제 자료를 가지고 이런 이야기들을 해왔었던 거고요. 결론은 너무나 그 좀 빈약하죠. 노래가 당시에도 대중들에게 위로를 줬다. 근데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자료들을 찾았어야 했고 그걸 가지고 제가 실제로 드러내 보여드렸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일제강점기에 트로트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독립운동 가요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이전에 수없이 많은 어떤 시도와 그다음에 도전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트로트, 마녀, 재즈송, 신민요 이런 4가지 갈래가 공존했었던 그런 일제강점기 근대가요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상의 이런 시로 제가 마무리를 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내내 어여쁘소서. 감사합니다.